그때는 조선 영조시대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박문수는 낡고 해진 선비 차림으로 경상도 어느 고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길가에는 연초록 풀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와 걷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눈길은 꽃이나 풀이 아닌 지나치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의 표정에는 그 고을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자 길가에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막 앞마당에서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말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내 굴비를 훔쳐간 게 내 놈이지. 분명히 봤다 말이야. 아닙니다. 저는 길에 떨어진 생선 대가리를 주었을 뿐입니다. 훔친 게 아닙니다. 중년 농부와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청년은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꾼 중 한 명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구경꾼이 대답했습니다. 저 농부 어른이 장터에서 큰 굴비를 사왔는데 저 청년이 훔쳐갔다고 하는 겁니다. 청년은 길에서 생선 대가리를 주었을 뿐이라고 하고요. 어제부터 싸우는 건데 마을 사또한테도 가봤지만 사또가 손을 떼버렸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사또가 손을 뗐다고. 박문수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백성들의 사소한 다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또. 아니, 해결하려 들지 않는 사또.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허름한 선비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지나가는 선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청년도 마지못해 뒤를 따랐습니다. 주막 안 조용한 방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농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농부는 가슴에 쌓인 것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어제 장날에 장터 어물전에서 굴비를 샀습니다. 큰 놈으로 하나 골랐는데 값이 꽤 됐습니다. 집에 마누라가 오래 앓고 있는데 입맛이 없다고 해서 굴비 한 마리면 밥 한 그릇은 먹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장터를 나오다가 저 청년 녀석이랑 부딪혔습니다. 그 뒤로 보따리를 확인해 보니 굴비가 없어진 겁니다. 분명히 저놈이 가져간 겁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말해 보십시오. 청년은 두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지나다가 길바닥에 생선 대가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안 줍기에 제가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생선 대가리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이 머뭇거리다가 품에서 1000조각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살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생선 대가리 하나였습니다.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게 제 굴비 대가리입니다. 잠깐요. 박문수가 손을 들어 농부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모, 큰 대접에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주모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물을 가져왔습니다.
박문수는 청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대가리를 이 물에 천천히 담가 보시오. 청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생선 대가리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셋은 말없이 대접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잔잔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작은 기름방울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란 기름방울들이 수면 위에 번지며 노릇한 빛을 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잘 보십시오. 지금 물 위로 기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접을 들여다봤습니다.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농부 어르신, 장터에서 사신 굴비는 어떤 굴비였습니까? 자반굴비입니다.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박문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금에 절여 말린 자반굴비는 기름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에 넣어도 기름이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접을 보십시오. 기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에 구운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즉, 이 생선 대가리는 소금에 절인 자반이 아니라 구운 생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르신의 굴비와는 전혀 다른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문수가 청년을 향해 낮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 대가리가 어디서 난 것이냐? 청년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결국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저작거리 어느 잔치집 근처를 지나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습니다.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왜 가지고 있었느냐?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오래 편찮으십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셨는데 생선이라도 국을 끓여드리면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주운 것이라 했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울음에 젖어들었습니다. 방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 자신도 아픈 아내를 위해 굴비를 사러 장터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농부 앞에 돈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굴비값이요. 어르신의 굴비는 이 청년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잃어버리신 것이니 이 돈으로 다시 사시지요. 그리고 청년에게는 따로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쌀을 사서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거라. 효심은 가상하나 거짓은 더 큰 죄다. 다음에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거라. 거짓은 반드시 더 큰 화를 부른다. 청년은 울면서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뒤 박문수는 주모에게 마을 사또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또가 원래 귀찮은 일은 안 하는 양반이에요. 백성들 싸움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윗사람 눈치 보는 데만 신경을 쓰거든요.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들어서자 사또는 낮잠을 자다가 깬 듯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품에서 둥근 원형의 말 3마리가 힘차게 달리는 형상이 새겨진 묵직한 청동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또는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백성 둘이 하루 종일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해결하지 않은 죄, 그리고 평소 민사를 게을리한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다.
사또의 역할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임을 잊었느냐? 사또는 이 말을 바닥에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박문수는 사또를 엄중히 문책하여 경고를 내리고 앞으로 백성의 일을 게을리할 시 즉각 파직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관할을 나서던 박문수는 저 멀리 길을 걷고 있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에 쌀 자루를 메고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 고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선비는 물 한 그릇으로 세상의 거짓과 진실을 가려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